머신러닝은 맞아요. 러닝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나오는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커넥티비티 웨이트를 어떻게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결국에. 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태스크를 풀어나가는 그런 음.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칼 피스턴이 그때 얘기했던 게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다 인프런스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다. 또 한 번 저의 그 개념적 스핀이 좀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저희가 요즘 매주 만나고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 이제 RL 강화학습 마지막 찍었고, 오늘 이제 드디어, 교수님 이제 한숨을 놓으시고 볼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저는 오늘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이 액티브 인프런스 드디어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박수 한번. 액티브 인프런스. 드디어 뭐 어쨌든 제가 발표하는 건 힘든 건 둘째치고 정말 능동추론이라는 게 사실 필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별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지금 이미 학계 뉴로사이언스와 AI 쪽에서도 조금씩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소개하는 제대로라는 말은 좀 뺄게요. 네. 조금 제대로. 조금 제대로.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네. 얘기를 그래도 학술적으로 예. 소개하는 그래도 첫 한국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예.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The World of Two AIs라고 만드셨네요. 예. 와, 지금 보자마자 멋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뭔가 우리 위에서도 알지 못하는 손이 이렇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으나 Artificial Intelligence만 AI가 아니라 Active Inference도 AI인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아마 몇 주간 한 5, 6주 정도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액티브 인퍼런스 얘기를 드리면서 또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전에도 이미 좀 헛소리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돌려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좀 타이포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벌써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액티브 인퍼런스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각 있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식 그리고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희가 지각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각 있는 행동을 어떤 큰 원리에서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베이지안 메카닉스이고요. 엄청나게 falsifiable framework이기보다는 좀 노마티브 모델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노마티브 모델은 좀 디스크립트 모델과 이 대조가 되는데 디스크립트 모델은 어떤 현상을 언더라잉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친다면 노마티브 모델은 그 성격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강한 성격이 뭐냐면 그 디스크립트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큰 관점을 제시하는 그래서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모델을 저희가 노마티브 모델이라고 하고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정의하는 것보다 이전 논문들에서 노마티브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보면은 그렇게 디스크립트 모델이랑 노마티브 모델을 비교하는데 그래서 액티브 인퍼런스는 어쨌거나 저희가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등대 같은 약간 가이던스의 그런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능동추론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꽤 새롭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전에 또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액티브 인퍼런스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저희의 약간 모티베이션, 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저는 이제 주로 백그라운드가 임상신경과학이랑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인지신경과학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계속 인지신경과학을 해오셨지만 또 임상도 해보셨지만 보면은 인지신경과학이 엄청 필드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그 도메인들이 다루는 펑션들 예를 들어서 메모리면 메모리, 어텐션
또 뭐가 있을까요? 의식이나 또는 뭐 비전, 그냥 센소리 하나하나도 다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맞아요. 깊게 파기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레빗홀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큰 어떤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펑션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정말 우리가 모사하고 싶은 그런 지각 있는 행동, 인지 기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항상 저는 어려웠어요. 이게 참 뭔가 분명히 우린 브레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엔티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참 색깔이 다 다르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어떤 심지어 같은 개념을 얘기할 때도 약간씩 다른 단어로 쓸 때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단어도 다른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도 그냥 하나의 어떤 스페셜티를 갖고 거기만 그냥 집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보는데 액티브 인퍼런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무슨 영접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액티브 인퍼런스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어떤 깊은 함의를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참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칼 프리스트한테도 감사드리지만 그냥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제가 학자로서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펑션들을 하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준 것 같고, 물론 이제 100%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진짜 노마틴 모델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렌즈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지능, 우리가 이 덕담의 이 모든 시리즈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지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지능을 이렇게 액티브 인프런스라는 통합된 렌즈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이제 하나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뭐 교수님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보시면서 좀 이렇게 저와 비슷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렌즈를 딱 장착하셔서 이제 앞으로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은 어떤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그 기능들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면 메모리, 어떤지 이거 하나만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그쵸. 괜찮죠. 맞아, 사실. 맞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필드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모션, 감정과 통증 이런 게 하나의 필드가 돼서 사실 그 밖으로 안 나가도 뭐 먹기 사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교수님이, 홍 교수님께서 딱 가지고 계신 그 욕구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전체를 포괄하고자 하는 이런 노모티브 티오리에 대한 그 약간 모티베이션이 되게 강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약간 뭐랄까, 저는 그런데 그 욕구가 교수님처럼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또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통증이랑 감정 계속 연구만 해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다가도, 저도 이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게 결국에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결국 이모션까지 침투를 한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이 통증과 감정이 AI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했다가 결국 인트로셉션을 받다가, 인트로셉션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랬다가 인트로셉션의 컴퓨테이션을 모델하니까 바로 액티브 인프런스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저희 학생들이 이 액티브 인프런스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칼 프리스턴 뭐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이런 거를 들어봤었거든요. 그 전에도 들어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이 막 있었다거나 이거 알아야 될 뭔가, 이 칼 프리스턴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뭔가 알아야 되긴 하겠는데, 하지만 굳이 내가 뭐 시간을 들여서 이거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 뭐 논문 쓰기에도 바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이모션 분야에 이미 이게 들어왔고,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뭐지?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딱 교수님과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 칼 프리스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나 이거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렌즈가 조금씩 장착이 되니까 프레딕티브 코딩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뭐 베이지안이 그러니까 약간 베이지안 관점으로 보는 베이지안 브레인 관점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베이지안 브레인이나 프레딕티브 코딩 그러니까 프레딕티브 코딩 자체는 저는 그렇게 펀더멘탈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한 거에 다 연결이 되고 그 액티브 인프루언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도 이해하는 관점을 갖게 되고 하니까 그 관점들이 이거 내가 하는 연구 지금 페인과 이모션에 대한 연구를 바꿀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되게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런 액티브 인프루언스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까지 온 RL과 액티브 인프루언스 모든 이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하는 연구들을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욕구고 그런 면에서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진짜 모든 주제가 액티브 인프루언스로 다시 리리드 되고 리인터프리트 되는 과정이 저는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얼마 전에 사실 제가 그 통증에 대한 뮤직 인듀스 아날제시아라고 음악으로 그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 캐나다의 제 공동명 매튜 로이라고 하여튼 같이 그거를 좀 뭐 하다가 그랜트를 뭐 쓰고 막 하다가 그럼 뮤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이제 그래서 그 뮤직 인 더 브레인이라고 하는 네이처 리뷰즈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것 같아요. 아티클을 딱 가져왔는데 그 액티브 인프루언스. 그래요? 네. 저는 내용은 그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이거를 제가 리뷰를 해보라고 이제 그 페이퍼를 줬는데 보다 보니까 프레딕티브 코딩 액티브 인프루언스에 막히는 거죠. 그때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 이제 필드에 지금 학부 졸업하고 처음 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약간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예를 들어서 뮤직 커그니션 액티브 인프루언스로 재해석되고 페인 액티브 인프루언스로 재해석되고 이모션 다 재해석되고 있는 약간 과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물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 도메인을 연구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꼭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항상 연구하던 어떤 큰 초점 중에 하나가 라지 스케일 브레인 네트워크다 보니까 항상 통합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교수님을 되게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와 말들을 제가 늘 주의 깊게 듣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저도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욕구가 있었고 그리고 지능에 대한 교수님도 그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도움이 되는 노머티브 모델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가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액티브 인프루언스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다. 못 왔죠. 진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만큼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필드가 정말,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도 그렇지만, 너무 방대한 필드인데, 이게 어떤 벌드 아이뷰 없이 그냥 이렇게 지도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랜덤 워크를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 역할을 해주는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참 그래서 고맙다. 맞아요. 근데 또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모든 거에 답을 제공하진 않고 디테일을 다 제공하진 않는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맵이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맵이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고 그 전체가 보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약간 그런 역할을 저는 좀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 등장 자체가 무슨 모든 것을 디테일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디테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말 과학을 아주 그 모든 메커니즘을 다 디테일하게 보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네. 정말 그냥 허공 위에 있는 개념으로만 보이는 격이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마더 개념 컨셉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되게 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되게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30개 정도. 예,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고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진짜 저는 나름대로 뿌듯하고 보람차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영상들을 쭉 찍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능은 무엇이고 인공지능의 역사, 트렌드, 그리고 생명과 생존, 지능, 그리고 연력학, 정보이론, 인식과 추론, 기업과주의, 그리고 강화학습까지. 진짜 사실 이게 몇 년치 작업인 거를 저희가 막 거의 퉁치면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그 각 도메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그럽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죠. 너그럽게 좀 진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밑밥을 깔고 있었어요. 물론 이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6가지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파인딩들, 뭐 페이퍼도 많이 읽고 정말 도움이 되는데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이 능동추론을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밑밥을 깔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막 어딘가 올라가기 전에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면 액티브 인퍼런스 능동추론을 하기 위했던 거고 아까 우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는데 액티브 인퍼런스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떻게 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이 환경과 계속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펄시스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노머티브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베이지 옵티멀 코그니션을 말해주는 노머티브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베이지 옵티멀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모든 행동, 인지 기능의 어떤 면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단일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뭐 4주차 그러니까 4번째 인식과 추론 얘기할 때도 이미 얘기를 드린 건데 그들의 센소리 옵저베이션에서 그 인터널 모델과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서프라이즈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서프라이즈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행동과 인지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액티브 인퍼런스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서프라이즈는 직접적으로 유기체가 줄일 수 없고,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줄일 수가 없고, 그것의 어떤 프록시를 줄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프리 에너지라고, 이 정보 이론에서 프리 에너지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 프리 에너지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희 슬라이드에 넣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게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의 2가지 큰,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줄기는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하이로드인데, 하이로드는 사실, 교수님께서 생명과 생존과 지능 이거 얘기하시면서 많이 건드렸던 주제들이에요. 뭐 마르코 블랭켓, 셀프 오가니제이션,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 프릭티브 프로세스, 알로스티시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고, 셀프 에비던싱, 오토포이시스 그리고 니시 컨스트럭션 이거 다 저희가 뭐 아주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짚었다기보다는 모든 개념을 다 조금씩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다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이제 굉장히 생명 그리고 정말 생존과 생존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라는 어떤 가장 큰, 이
마더 컨셉에서 쭉 뻗어나온 그런 한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로드는 로우 로드. 밑부분인데, 이제, 이게 뭐, 약간 마의 3레벨처럼 약간, 컴퓨테이션과 알고리즘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여기 와서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나 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선 시작점이 베이지 시오렘이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인식과 추론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베이지안 브레인, 또 퍼셉션 에즈 인퍼런스, 제너레이티브 모델, 프리딕티브 코딩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베리에이셔널 베이즈는 무엇이고 또 플래닝 에즈 인퍼런스는 뭐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의 모든 내용은 다 이 세 개의 문헌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참고로 각각의 페이퍼와 책들이 이 두께가 그러니까 이 페이퍼 두 개가 두께가 꽤 돼요. 이게 몇십 페이지 정도 돼. 한 5,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저자들이 다 이 필드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라이언 스미스, 칼 프리스턴 뭐 당연한 거고, 크리스 버클리, 김창석 교수님, 또 아닐 세스, 또 지오바니 페줄러, 토마스 파, 뭐 저희가 계속 논문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이름들이고, 그래서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문헌들을 좀 읽으시면 좋은 게 정말 수백 편이 있거든요. 액티브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다 약간 자신들의 니쉬가 있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페이퍼마다 요 두 가지 페이퍼, 첫 번째 요 두 개의 페이퍼는 그래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액티브 인퍼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수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헤비해요. 헤비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예전에는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오던 그런 개념들이 오히려 더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페인풀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 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쉽게 써놨더라고요.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칼 프리스턴 서문을 안 갖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항상 서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칼 프리스턴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첫 장부터 써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정말 글로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칼 프리스턴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쓴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개념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노마티브 모델로 제안을 하는 거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퍼블릭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건 beyond my scope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면서 토마스 파와 이 지오바니 페줄로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칼 프리스턴 페이퍼를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으신 분들은 다 분명히 중앙에서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칼 프리스턴은 뭐 당신께서 너무 로직이 빠르시고 되게 스마트하시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나이브 러너들을 절대로 이렇게 막 그렇게 카인드하게 대해주지 않으셔서 이 토마스 파랑 지오바니 페졸로가 그 모든 어려운 개념들을 쫙 다 이렇게 하이 레벨로 풀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PDF로 받을 수 있죠? 예,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오늘 편집에다가 다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요 페이퍼 두 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기억이 나요. 저희 휴가 가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언 스미스께 좀 더 쉬웠어요. 예. 라이언 스미스가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풀어냈던 것 같고, 버클리 페이퍼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좀 엄밀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지금 보니까 이제 라이언 스미스 한번 저희가 세미나 같이 했었고, 네 맞아요. 칼 프리스턴과 몇 번 미팅했고, 김창석 교수님 한번 모셨었고, 아닐 세스와는 뭐 이메일 정도 한 관계이긴 하지만
정말 이분들과 이렇게 연을 맺기 시작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다 교수님 덕이고 또 네. 저희 교수님 랩의 성우 학생이라고 이제 또 이 액티비스트로 살아가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여기 지금 액티브 인프런스의 주인공들이랑 좀 어떻게든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좀 이 분야를 최소한 한국에는 좀 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고 자 그래서 제가 인식과 추론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풀어내면서 거기서 좀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이제 약간 맞아요. 발판을 삼고 네. 갈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미 액티브 인프런스 말씀을 꽤 많이 하셨어요. 꽤 그냥 지나가면서 저희가 베이즈 티어럼도 엄청 자세하게 맞아요. 다뤘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해하는데 기초 체력을 키우시는 게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식과 추론 편에서 얘기를 했던 이 메리디컬 월드랑 또 생명과 생존 지능 생명과 지능 그리고 생존과 지능에서 얘기했던 이 바운더리 이 두 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데 이제 바운더리는 우 교수님께서 잘 강의도 해주셨지만 어떤 익스터널 시스템과 인터널 시스템이 있다면 그 두 개를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개념이잖아요. 저 바운더리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 리빙 시스템의 아주 크리티컬한 컨디션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엑스터널과 인터널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디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운더리였었는데 그 바운더리가 생기면 모든 이 외부의 세상의 정보를 아주 리미티드된 그 센서리 채널을 통해서 받게 되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외부 세상에 대한 나의 빌리프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1대1로 베리디컬 월드가 그대로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빌리프 시스템을 갖게 되고, 빌리프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그리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프라이어와 라이클리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빌리프가 생기면은 이제 이 베리디컬 월드를 그대로 내가 센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구성주의 얘기도 하면서 이 구성주의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이가 컨스트럭티드 월드를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지각 그러니까 퍼셉추얼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운더리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바운더리에다가 이제 방금 전에 아주 리미티드된 센소리 채널을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저희는 이 오감밖에 없으니까 리미티드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 저희가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던 게 바로 액션 채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펄셉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액티브하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채널들이 바로 이 센소리와 액션 채널인데 이 바운더리 위에 센소리와 액션 채널이 덧붙어서 이제 저희가 또 얘기했던 개념 중에 마르코 블랑켓이라는 그런 개념을 칼 프리스턴이 얘기를 했고 물론 이 마르코 블랑켓 자체는 이제 스태티스티컬 텀이지만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 프리스턴이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로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서클이 생겨요. 뭐냐면 첫 번째로 환경이 일단 센서리 옵저베이션을 던져주고요. 그러면 그 센서리 옵저베이션이 센서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우리 내부 모델, 인터널 모델이 퍼셉추얼 인퍼런스를 하게 되고 퍼셉추얼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지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더 좋은 옵저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액션을 셀렉트하게 되고 그 액션은 당연히 외부 환경의 스테이트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도 되게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강화학습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리워드를 받고 액션을 어떻게 하고 스테이트를 바꾸고 그게 다시 리워드를 던져준다는 의미에서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너무 밀접한 관계의 서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 모델과 그 인퍼런스 부분만 딱 빼면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리워드 시그널이 없긴 하지만 리워드 시그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센서리 인풋으로 환원을 하면 그런 얘기 이제 앤드루 바르토나 뭐 저기 누구죠 리처드 서튼은 다 요새 그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강화학습을 끝내고 약간 편한 마음으로 리처드 서튼의 톡을 좀 몇 개 봤는데 이 그분이 이 뭐 어떤 얘기 하냐면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 센서리 인풋이 리워드 같이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약간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거의 비슷한 걸로 느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POMDP로 가면 그러니까 MDP 프레임워크인데 POMDP로 가면 거의 뭐 유사한 그렇죠.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진짜 준비가 됐네요. 예. 되게,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쭉 다 보신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죠. 무리 없죠. 이제 뒤 슬라이드도 안 그럴 텐데.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바르토 교수님 톡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익스피리언스도 다 사실 저희가 프라이어나 메모리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결국에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좀 다르게 생각했던 개념들이 이제 하나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액티브 인퍼런스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만 또 코멘트 질문 같은 거 해도 되나요? 저는 지금 오늘 보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이온 채널 연구하시는 그 학회에 갔다 왔는데, 이런 어떤 센서리 액션 채널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그 셀 레벨로 내려가도 셀이 이제 디마케이션이 있고 싱글 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셀조차도 셀은 분명히 바운더리가 있고 거기에 채널들이 다 달려 있어서 센싱을 하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릴리즈를 하든 움직이든 액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센서리 액션 채널이 꼭 이렇게 오감 수준까지 안 와도 훨씬 더 내려가도 이게 맞는 얘기라는 좀 그런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좀 약간 의문이랄까 뭐 아이디어랄까 모르겠지만 식물에도 이런 게 그래서 저 식물에도 RL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식물도 온도가 올라가면 제 친구가 이제 그런 그 식물에서 온도 센싱 이런 거 연구하는데 그 식물들은 또 이제 다 대처를 하거든요. 코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 변하고 막 유전자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단백질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게 이게 식물도 요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할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POMDP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베리디컬 월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론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추론을 해서 어떤 액션이라는 게 이제 제가 손을 그렸으니까 또 개념적으로 좀 허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방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셀 하나하나도 사실 어떤 트로픽 팩터들을 릴리즈하면서도 어떤 이펙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식물들도 그런 뭐 그냥 뭐 이렇게 미모사 이런 식물들도 사실 액션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액티브 인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그래도 약간 엉클리한 지점은 인퍼런스를 얼만큼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게 아마 또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연결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로와는 완전 다른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인퍼런스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 그 나름의 인프런스는. 그리고 그거를 레프리젠트 하는 방식이 저희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식물도 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식물의 RL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너 사이언스에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랬는데. 근데 역시 그쪽으로는 확실히 교수님 잘 밝으신 것 같아요. 식물의 강화학습 해라. 그래서 진짜 연구해라. 들을 때 딱 재밌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거 준비하면서 읽게 된 페이퍼 중에 하나가 칼 프리스턴이 1저자인 페이퍼인데 뭐냐면 Sophisticated Inference라는 제목의 페이퍼예요. 뭐냐면 액티브 인퍼런스, 트레디셔널 액티브 인퍼런스를 넘어서 액티브 인퍼런스가 아니라 sophisticated inference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것보다 더 sophisticated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sophisticated도 operational definition이 다 틀리니까 네. 저희는 이것도 충분히 sophisticated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메타코그니션, 그러니까 빌리프에 대한 빌리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트레디셔널 액티브 인프런스는 내가 어떠한 preferred sensory observation을 해야 되는지 추론을 해서 액션을 선택하는 그런 트레디셔널 액티브 인프런스라면 sophisticated inference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preferred observation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 저 행동을 했을 때 받을 것 같은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만큼 certain하게 믿고 있는 inference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sophisticated inference인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마도 제 생각에 식물에서는 그런 belief of belief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고등인지로 가는 어떤 한 길목의 조건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이어가 생기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셀도 이런 바운드리가 있고 센서리 액션이 있다. 사실 교수님께서 생명과 생존과 진행 할 때 다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런 바운드리, 마르코 블랭킷이 멀티 스케일로, 멀티 레벨로 계속 존재하면서 세포, 또 서큐, 또 우리 몸의 어떤 피부, 또 이제 심지어 나가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의 바운드리까지 만들어내면서 어떤 큰 어떤 인텔리전스의 개인으로서의 인텔리전스 시스템, 셀 레벨의 인텔리전스, 사회의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딱 액티브 인프런스 자체는 아마 분명히 어느 레벨까지 계속 이렇게 환원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 인지로 넘어갈 때 있어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약간 빌리프 또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를 안 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결국에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인터널 모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그대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사실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는 어쨌든 간에 이 환경이 이런 코즈와 또 코즈들 간의 다이나믹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리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학습을 해서 꼭 그게 100% 어떤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가 말하는 원리가 아니더라도 그것의 어떤 피노미놀로지컬 레벨에서 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적절한 액션을 해서 적절하게 프리퍼럴드 옵저베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게 바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항상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닮으려고 한다. 이게 약간 그 good regulator theorem처럼 이 환경 로스 HB의 그 환경의 이 좋은 레귤레이터가 되려면 그 환경의 시스템을 미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능의 메커니즘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인퍼런스는 과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계속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퍼런스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인퍼런스의 의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퍼런스, 또 다른 분야에서 말하는 인퍼런스, 또 뉴럴 넷에서 말하는 인퍼런스가 약간 그 결이 조금씩 달라서 사실 이렇게 하나의 정의로 내리기가 되게 힘든데, 뉴럴 넷에서의 인퍼런스는 저희가 계속 이런 프리딕티브 코딩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 인퍼런스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인식과 추론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센소리 자극이 올라옴과 동시에 나의 인터널 모델에서 계속 프리딕션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말하는 되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딕션이 결국에는 하이퍼서시스 테스팅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리딕션이 그러니까 인터널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모델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모델이 프리딕트하는 것들이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하이퍼서시스를 테스팅하는 거죠. 결국엔 탑다운과 바텀의 시그널이 계속 만나면서 모듈레이트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인식과 추론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로우 레벨 에리어고 여기가 하이라키칼리 높은 영역이면 거기서의 어떤 그 콜티칼 콜룸들이 있고, 그 콜티칼 콜룸의 각각의 그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 커넥션들은 무엇이고, 이제 싱글 셀 레벨에서는 어땠고, 그래서 결국에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 얘기를 하면서 이 탑다운 시그널과 바텀업 시그널이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모듈레이트 되는가를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밑에서 올라오는 센소리 정보와 위에서 내려오는 이 프리딕션 정보가 너무 다르면 이 프리딕션 에러가 굉장히 크게 생기고, 이런 모듈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리딕션 에러를 줄여가는 과정인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인퍼런스는 뉴럴 액티비티 레벨에서의 다이나믹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되게 아주 빠른 타임 스케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퍼런스는 뭔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무슨 몇 시간 단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면 몇 분, 몇 초, 몇 미리세컨드 이런 식으로 짧은 순간이고, 대신에 이런 프리딕션 에러가 계속 이 모듈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딕션 에러가 계속 크게 남아있으면 그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러닝이어서 인터널 모델이 변화하고, 그래서 시냅틱 웨이트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그것은 숄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롱텀 스케일이다. 그래서 인프런스와 러닝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 드릴 때,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뉴럴 네트워크, 액티브 인프런스는 다 인프런스는 뉴럴 액티비티 레벨, 러닝은 시냅틱 웨이트 체인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인퍼런스의 중요한 점은, 이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말하는 중요한 롤은 뭐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퍼셉추얼 인퍼런스도 인퍼런스지만 이제 액션 셀렉션 할 때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리워드와 어떤 프리퍼럴드 옵저베이션을 받는가의 의미에서 이 탑다운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네가 이런 걸 받을 거야라는 어떤 프리딕션을 내려주고, 그럼 밑에선 실제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옵저베이션과 만나면서 프리딕션 에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가 결국에 그냥 퍼셉추얼 인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컨트롤 에즈 인퍼런스의 역할을 또 한다. 그래서 액티브 인퍼런스는 이렇게 퍼셉션과 액션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그런 의미에서 인퍼런스이다라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제 아래를 하고 나서 다시 눈을 보니까 그 눈으로 다시 보니까 확실히 액티브 인퍼런스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뉴럴한 그런 거를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딥러닝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L에서 인퍼런스 그리고 컨트롤 에지 인퍼런스 하면, 사실 지금 말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액션 셀렉션이 팔러스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냥 밸류 맥시마이즈 하는 거 고르고 끝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인퍼를 해서, 여기서는 인퍼런스가 기본적으로 다 이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돼서 프레딕션 에러가 있어서 이거를 레프레젠테이션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약간 그런 딥러닝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딥러닝적인 아이디어라는 말씀은 뉴럴 유닛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하는 건데, RL에서는 사실 딥 RL 가기 전에 이제 RL에서는 클래시컬 RL에서는 그런 컨시더레이션은 없는데.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희가 RL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RL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물론 이제 심리학에서의 강화학습도 있었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은 정말 딥러닝으로 넘어온 RL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맞아요. 딥러닝과 떼어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액티브 인퍼런스 관점은 제 생각엔 딥 RL과 그러니까 딥 RL의 되게 익스트림 버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팔러시를 이렇게 뭐 고르거나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액션 셀렉션을 할 때도 다 이 뉴럴로 딥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게 저희가 이제 칼 프리스톤이랑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머신러닝 필드를 생각해 보시면 네. 머신러닝은 러닝에 대한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뭐 프리딕션 에러가 아니죠. 심지어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나오는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이 커넥티비티 웨이스를 어떻게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결국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태스크를 풀어 나가는 그런 이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칼 프리스턴이 그때 얘기했던 게 사실 재미있는 부분은 다 인프런스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다. 또 한 번 저의 그 개념적 스핀이 좀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런스가 생각해보면 진짜 러닝 같은 경우는 즐거운 이벤트가 있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파이널라이즈 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나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든 한편 인프런스는 되게 재밌는 사건들 여기서 벌어진다는 생각이 플레이풀한 되게 이런 프리딕션 에러가 거기서 생기고 뭐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교수님 생각이 더 재밌는데 러닝은 엄마고 약간 재미없는 거 다 뒤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노는 거 다 망가뜨리고 막 그렇죠. 그러네요. 재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인퍼런스가 왜 칼 프리스턴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 센터에서 사실 제임스 맥샤인이라는 또 라이징 스타가 톡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다이나믹도 다 이 뉴럴 액티비티에서의 다이나믹이고 어트랙터도 다 인퍼런스 레벨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지금 생각해보면 스쳐 지나가는 왜 그렇게 머신러닝에 이렇게 항상 꽂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마코 블랭켓의 칼 프리스턴의 눈을 통해서 제가 센서리 채널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아까 결국에는 이 마코 블랭켓 때문에 센소리 옵저베이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액세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추론인데 그럼 뭘 추론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 posterior probability 그야말로 어떤 센소리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숨어 있는 히든 코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모델링 하려면 어떤 베이지안 시어렘을 따르면 이 식이 있는 거고 이 식에서 인트랙터블한 부분이 바로 이 P of O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P of O가 인트랙터블 해가지고 사실 다이렉틀리 수학적으로도 다이렉틀리 액세서블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갖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걸 이제 recognition density라고 부르거든요. Q of S given O 또는 그것이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으로 accumulate 되면 Q of S가 되는데 그래서 이 recognition density는 결국엔 approximate posterior probability 그래서 이거를 모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P of O의 이 인트랙터블한 특성 때문에 이걸 직접 모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기서 그 O랑 S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베이지안 티오렘인데 이제 이 부분은 posterior probability로 부르고 요게 이제 likelihood, 요게 prior, 이게 marginal likelihood라고 부르는 여기 적혀 있는 건데 O는 sensory observation의 O고요.
S는 state의 S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히든 코즈 또는 그 히든 코즈 간의 다이나믹을 말하는 state이라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하는 어떤 옵저베이션을 실제로 일으키는 뒤에 숨어있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파악하는 원인. 그런, 이것을 러닝을 해줘야, 이것을, 모델링을 해줘야 사실, 이 제너리티브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건데, 이제, 그 모델링을 해주는 그 컴포넌트가 바로 recognition density. 이게 정말 우리 뇌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제너리티브 모델이 제너리티브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P of ONS가 이제 Generative Density, Generative Model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저는 Q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P로 넘어오고 이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약간 복사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P라고 가리키면 사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모방해서 만드는 나의 어떤 제너리티브 모델에 갖고 있는 제너리티브 덴시티가 있거든요. 제너리티브 모델. 그건 이제 내가 이 제너리티브 프로세스를 모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P of ONS, 내가 만드는 P of ONS가 있는데, 그거는 이 제너리티브 프로세스가 만든 P of ONS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방금 전에 분명히 recognition density가 approximate posterior probability하고 요거를 모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generative 모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거를 모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Q of S가 얘를 모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좀 들어가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베리에이셔널 베이즈,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다 상관없이 베리에이셔널 베이즈를 딱 쳐봐서 이제 보면은 데이비드 블레이가 이제 베리에이셔널 베이즈라는 메소드를 처음 해가지고 그 디리슐리 그 레이턴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P랑 Q가 나오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건가요? 그렇죠. 베리에이셔널 베이즈에서는 그 페이퍼까지 만약에 나가더라도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Q도 이 recognition density, 그러니까 approximate 하려고 하는 어떤 컴포넌트라고 생각할 그런 의미일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이 바로 이 베리에이셔널 베이즈의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센소리 옵저베이션을 받으면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가 곱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 덴시티가 우리 머릿속 안에 생기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바로 P of O, 이 마지널 라이클리우드인데, 요게 없어서 요 posterior probability를 직접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not directly accessible 하다는 거고, 그런데도 목적은 어쨌든 posterior probability를 모방하고 싶은데 이게 P of O를 계산할 수가 없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variational Bayes가 나오는 거고, 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Q of S는 P of S 기분 O, 요 posterior probability를 모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P of ONS를 모방하게 되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귀결이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